맛보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한 32년 교수 생활했고 병리학을 했습니다. 병리학 혹시 어떤 과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위에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암 검사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조직 검사가 모두 병리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과나 외과 의사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본 그 보고서를 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실제 조직은 이제 저희처럼 병리과 의사가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암 전공하는 그런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분들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합니다. 환자분들마다 사실은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그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 이제 의사분들이 이분은 어떤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이제 병리 의사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조직형이 아주 좋지 않은 거니까 훨씬 더 복합 항암제를 많이 투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이제 우리는 항상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7년에 제가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2017년 퇴직할 때까지도 현대의학에만 이제 몰두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처하고 제 처도 이제 36대 교수였는데 같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보람 있는 다른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은에 그 조그만 힐링 요양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치료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4년이 됐는데 정말 많은 그 지식을, 새로운 지식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의사였다고 보니까 굉장히 고통받는 환자가 오면 우선 이거 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입장인데 제 처는 좀 더 과감하고 담대하게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생활 습관 우선 우리 단순한 생활 습관을 잘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을 지나면요. 암 환자들 암이 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주 단순한 치료, 단순한 뭐 치료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단순한 방법이 우리 몸을 고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으면서 또는 어떤 경우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이었는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로버트 폴검이라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예, 얼마나 단순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데 그 대학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그거에서 반하는 것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습관화들이면은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30년이 돼가지고 이 책이 새로 또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건강 법칙도 단순한 것을 순종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숨 쉬는 법, 물을 마시는 법, 식사하는 법.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 걷는 법. 걷는 법은 내일 우리 박사님이 오셔서 하시니까 이건 스킵하고 운동, 휴식, 수면, 절제로 훈련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숨 쉬는 법 배우셨어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물 마시는 법도 그렇고 식사하는 법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게 창조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우리의 지식으로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흙에 있는 원소들이 우리 사람을 마지막에 화장을 해서 재로 만들면 원소의 구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탄생할 때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어린애들 태어나면 맨 먼저 뭘 하죠? 울죠. 울 때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 공기가 들어가서 폐가 처음으로 커집니다. 폐에 공기가 꽉 찹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는 폐가 쓸모가 없어요. 폐에서는 뭘 하죠? 산소를 우리 피에다 공급을 하죠. 근데 그때까지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피가 들어와서 어린애의 온 몸을 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는 처음 그 어린애가 그 울 때 그 공기가 들어와서 처음 폐를 팽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폐에는 또 아주 교묘하게도 윤활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펴진 폐는 이렇게 짜부러들질 않고 계속해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숙아에서는 그 윤활제가 조금 미숙하게 덜 만들어져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충분히 성숙되도록 돼서 이제 다시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금 미숙아는 숨 쉬는데도 조금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굉장히 큰 변화죠. 엄마 피가 돌다가 그것을 이제 탯줄을 막아버리면 엄마 피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 피가 이제 도니까 폐를 돌아서 이제 산소를 공급받고 심장으로 가야 되죠. 그때 딱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심장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멍이 막아집니다. 그리고 또 대동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구멍도 막아집니다. 그러니까 딱 구멍 두 개를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시는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구멍이 막아질 때도 폐가 굉장히 팽창이 돼서 압력이 클수록 구멍이 잘 막힙니다.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 있죠. 그 환자들은 구멍이 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1명은 구멍이 덜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도 우렁차게 우는 앨수록 심장병도 안 걸리고 건강한 거죠. 근데 울음소리가 적으면 조금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은 울음을 크게 울도록 엉덩이를 세게 때리죠. 다 이렇게 한 목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딱 구멍 두 개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잘 아시죠? 그 팬데믹 시기에 폐가 이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밖으로 혈액을 꺼내서 기기를 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큰 기계가. 그런 기기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멍 두 개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목적적으로 아주 단순한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는 한번 보시면 뭐 공기 우리가 아주 필수적인 거 잘 아시죠? 3분을 호흡을 못하면 의식을 잃게 되고 15분 내지 20분 호흡을 못하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매 시간 매 초 이렇게 숨을 잘 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산소는 뇌와 혈액세포에 필수적이고 특히 우리 공기 항상 이렇게 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주 원인은 난방, 프로판가스 이런 주반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도 좋은 공기를 못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옥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맨발 걸으신 분들은 항상 옥외 활동을 하시는 게 우리가 산소를, 좋은 산소를 마시는, 그러니까 아무리 오염된 공기라고 하더라도 옥내에 계속 문 닫고 밀폐된 곳에 있는 공기는 밖에 우리 자동차 매연보다 더 나쁜 공기로 오염이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호흡, 아까 말씀드렸죠. 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산소가 충분히 들어와서 우리의 온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우리가 심호흡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심호흡 하시는 방법들 아시죠? 스트레칭 하시면서 심호흡. 저도 그 피트니스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손 끝까지 힘을 주고 끝까지 팔을 올리면서 쭉 한 바퀴 돌리세요. 그때 폐로 산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금 우리 되게 웅크리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이게 웅크리고 있구나, 그건 느끼면은 바로 한번 그런 심호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우리 호흡은 흉식호흡하고 복식호흡이 있는데,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다 흉식호흡입니다. 잠잘 때도 흉식호흡, 모두 다 흉식호흡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식호흡이 꼭 필요합니다.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식호흡은 코로 숨을 크게 들여 마시는데 배를 약간 불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려면은 누워서 계시면서 하시면은 자연히 느끼게 됩니다. 배가 조금 올라오게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그 다음에 내쉴 때 조금씩 내쉬어서 들여 마시는 시간하고 내쉬는 시간이 2배가 되게. 그래서 끝까지 폐를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짜서 내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하면 좋은 게 흉경막이라고 있죠. 흉경막이 내려갑니다. 흉경막이 내려가면 우리 신체에는 뇌에서부터 각 신경, 미주신경이라는 거가 있는데, 미주신경이 각 장기에 다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폐, 간, 위, 대장 이런 데로 미주신경이 다 내려갑니다. 그거가 주로 담당하는 게 부교감신경입니다. 우리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서로 균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거나 이러면 교감신경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거든요. 그럴 때 꼭 이완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이완을 시켜주는 게 바로 부교감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우리 손으로 신경을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호흡을 하면 자연스럽게 신경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흉경막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신경줄들이 다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교감신경을 우리를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게 바로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루에 한 서너 번, 20번 내지 30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찬미를 많이 하시는 찬양대 여러분들이 장수합니다. 장수하시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물을 마시는 법. 물은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는데, 어린애가 막 태어나면은 85%입니다. 엄청나게 어린애는 물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한 70%에서 75%
65% 이렇게 차츰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 피부하고 나이 든 사람 피부가 다르죠. 그게 바로 수분이 이 피부에 얼마나 이렇게 같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만큼 이제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항상 손실하고 공급, 우리가 수분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은 수분을 그만큼 들여보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시면서 조금 뭐 평상시 운동 정도 하면은 한 2.3리터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좀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6리터 이상이 배출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매일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커피를 마시거나 뭐 맥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러면은 물을 어느 정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산이에요. 뭐냐면 그런 모든 음료들은 다 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은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pH 아시죠? pH가 한 7.3 정도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5.0 뭐 pH가 5.0 이런 산성 물을 지금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중화를 시켜야 되니까 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음료수는 이뇨제 역할을 해가지고 소변으로 또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를 마셨다거나 그럴 때는 꼭 다시 물을 더 마셔줘야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이 탈수 현상도 아까 우리 공기가 부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통증이나 알러지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대개 이렇게 질병들이 나타나죠. 뇌졸중이 증가되고 신장이나 담에 결석이 생기고 폐질환, 노인성 지방간, 위염, 혈전 이런 것들이 다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물만 충분히 드셔보시면 느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많이 드시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이제 대개 3분의 1 정도는 음식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음식에도 뭐 채소만 하더라도 70% 이상이 물이니까요. 먹으면은 충분히 물이 들어오는데 3분의 2는 물로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3분의 2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3분의 2라는 게 어느 정도냐? 우선 또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3분의 2라고 하면은 남자는 2.2에서 2.5리터, 여자는 1.8에서 2리터. 우리 500ml 페트병 4병입니다. 왜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좀 더 활동이 많으니까 많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어도 수분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으로 많이 나가죠. 밤에 잘 때도 땀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운동 안 해도 지금 상당량이 나가고 있고, 운동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 3리터 정도는 운동을 조금만 하면 배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보통 식사 후에 물을 많이 드시죠. 그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소화액이 있죠. 소화액들이 활동을 할 시간이 언제죠? 바로 식사 후에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물을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소화액이 충분히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물은 식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그래서 11시면은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기 1시간 전, 또 16시 오후 4시면은 점심 먹고 저녁 먹기 1시간 전, 그때 물을 드시고
또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에 6시경에서 한 7시 사이에 제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1리터 정도. 근데 처음에 1리터를 한꺼번에 드시려고 그러면은 물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금씩 1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물을 드실 때는 꼭 우리 자고 나면은 입 안에 좋지 않은 박테리아가 많이 숫자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물로 양치를 하시고 그리고 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물 드시고 식간에 11시, 오후 4시. 저는 항상 알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면은 잊어버리니까 11시에 이제 알람이 울리면 물 먹을 시간이구나 그러고 이제 물을 먹는데,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는 것도 자칫하면은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물을 잊지 않고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숨 쉬는 법, 그 다음에 물 마시는 법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물만 잘 마셔도요, 많은 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고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간혹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특별히 간에 어떤 이상이 없는데도 간 수치들이 높아지는 수가 있어요. 지방간. 그런 게 다 그 간의 탈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물만 충분히 공급을 해도 그런 질병들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식사하는지 식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을 이렇게 창세기 1장 29절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 채식 그리고 곡물, 과일, 견과류 등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기가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기 말고도 먹을 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 초식 동물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평평한 어금니, 우리 이가 32개가 있는데 20개가 어금니입니다. 그래서 어금니의 역할은 뭐죠? 맷돌처럼 가는 거거든요. 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 섬유소를 갈아서 우리가 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채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가 보면은 녹말 분해 효소가 침에, 우리 아밀라제라는 게 있죠. 아밀라제가 우리 침에 있는데 그 침이 굉장히 중요한 소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채식을 하는 분들은 적어도 30분 이상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씹었고 그때 침이 많이 나오게 해서 침으로써 이 탄수화물은 다 소화가 돼서 위로 넘어가야 됩니다. 위에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단백하고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채식을 하시는 분은 오래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가 뭘 먹죠? 염을 먹죠. 염을 먹는데 일단 다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되새김을 하죠. 그게 충실하게 이 채소를 충실하게 씹어서 소화를 시켜서 넘기느라고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되새김은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입에서 충분히 씹어서 아주 물이 되도록 씹어가지고 넘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세상이 육식이라는 게 완전히 부의 상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 나라일수록 육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이 이제 이 자본주의의 비즈니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금 비싼 소를 만들기 위해, 비싸게 팔기 위해서
성장 촉진 호르몬, 뭐 발정 호르몬, 항체 호르몬, 항생제 이런 걸 투입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기기 바로 전엔 신문, 톱밥, 시멘트 가루까지 넣는답니다. 이게 우리가 육식을 하면 이런 게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지금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생제가 사람보다는 이런 가축에게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항생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몸에 다 스며들어 있다가 육식을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럽 건강협회에서는 이 빨간 고기 그리고 소세지 뭐 이런 가공육들 이거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급 발암물질이 뭐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건 방사능, 또 담배, 또 성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를 워낙 이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대규모 가공육에서 만드는 회사들이 다 뭐 심장협회, 암협회 이런 데다가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회에서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채소는 땅에서 바로 뽑아서 그냥 먹죠. 그런데 가축을 먹는다는 얘기는 가축이 그런 채소를 먹고 또 다른 것도 먹고 그 가축을 우리가 먹잖아요. 이걸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사이클일수록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이클을 거쳐서 오면 우리에게 질병이 생깁니다. 그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게 돼지고기에 선모총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완전히 익혀서 먹으면 괜찮은데 조금 덜 익은 채로 먹으면은 이 촌중에 알이 들어와 가지고 온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뇌에도 가가지고 이렇게 낭을 가진 그런 기생충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암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서 수술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기생충이 나온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우리가 육식을 하지 말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소명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림교회에서 자체에서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서 오래 살려면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하는 이렇게 특집이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는 광경이 있는데, 이 재림교회에서는 로마린다 지역의 의과대학, 아주 좋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과대학 교수로서 지금 92세 의사가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장수를 한다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이 로마린다 지역은 장수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약 40%가 재림교인이고 나머지 60%가 비재림교인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 간에 비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나온 게 수명이 비교인에 비해서 3.6년 연장이 되고 당뇨병은 74% 감소되고 심장병 위험도 감소하고 암들도 결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비율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치매도 50%가 감소하더라. 체중 감소, 고관절 위험 감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0년간 연구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대학에다가 연구비를 줘가지고 이제 장수의 원인이 뭔지를 계속 밝힌 거죠. 그랬더니 육류보다는 콩류를 주로 먹는 게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다는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육의 힘이 육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미식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채식을 하는 선수입니다.
뭐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테니스 선수가 계속해서 그 한 서너 명이 계속 1등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1등을 하는데 그분이 채식으로 바꾸면서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과식은 금물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잘 이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기지 못 먹어서 질병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는 과식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다. 폭식하는 죄는 술 취한 죄와 같이 여긴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 소화액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먹은 게 뭐 열을 먹었는데 한 7가지는 그 소화액으로 잘 소화를 시켰는데 3개가 지금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체온이 36.5도죠. 온장고 36.5도에 음식을 넣어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되죠? 부패가 되죠. 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거나 같다는 말씀이 우리 과학적으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간에 지방간 일으키고 심장질환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식은 절대 금물인데 이렇게 보시면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키고 신체 조직에 악영향을 시켜서 부절제한 식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힘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과식을 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배가 허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먹게 되죠. 바로 그럴 때는 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실험한 건데요. 한 3일간을 금식을 시켰어요. 이것도 어떤 사람에게 그런 3일간 금식을 시켰냐면 암 환자 항암 치료를 한 후에 우리 병원에서 의사분들 되게 뭐라 그러시죠? 항암 치료하고 나서는 잘 먹어라. 특히 고기 먹어라. 근데 여기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라고 건강학으로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여기에서 그 환자들을 3일간을 금식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면역 기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훨씬 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필요하지 않은 면역세포, 손상을 입은 세포를 재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뭔가 부족하면 자신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 고양이나 개가 몸이 좀 좋지 않을 때 어때요? 안 먹죠. 몸이 아플 때 먹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 또 배가 고플 때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도 좀 배가 고플 때 드셔야지 그냥 시간만 됐다고 해서 드시면 그 과식입니다. 배가 고플 때 뭐가 쫄쫄 조금 그거 할 때가 사실 우리 몸이 가장 회복하고 좋을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알려진 게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이라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는 게 자가포식. 우리 세포 자체가 그렇게 청소를 시켜요. 그래서 더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일본의 오수미라는 박사가 이 기전을 밝혀가지고 201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걸 좀 일반인들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분이 제안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뭐죠? 우리가 2끼 먹고 한 끼를 공복을 두는 거죠. 이때 하루에 15시간 정도 공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권할 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30분짜리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침으로 탄수화물들을 다 분해해 가지고 위에다 넣어줘야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탄수화물이 주로 된 음식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드시려면 30분을 드시고, 우리 대개 또 밥부터 먹죠. 근데 이것도 일본에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뇨병 전공하는 의사가, 일본도 단순하잖아요, 식사가. 밥 있고, 그 된장국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채 조림 같은 거 좀 있고, 생선 하나 있고, 뭐 이렇게 드시는데, 그거를 거기 일본서도 밥부터 먹는 거를 바꿔봤어요. 채소, 생선, 그 다음에 된장국, 마지막에 밥을 먹었더니 당뇨병 환자가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밥에 지금 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먼저 들어가면 인슐린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인슐린이 피크를 한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우리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러죠. 피크가 높을수록 내려가는 게 심하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면 당뇨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완만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밥을 나중에 먹고 나머지 음식들을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서서히 인슐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밥도 백미보다는 통곡물, 현미,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잡곡밥, 콩 이것들이 섞여 있는 잡곡밥을 먹는 게 당이 훨씬 인슐린이 서서히 올라가죠. 왜냐하면은 섬유소가 이 현미나 이런 잡곡들은 섬유소가 다 잘 둘러싸여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깎아버리고 백미를 만들잖아요. 그 섬유소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채소들을 쭉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견과류 드시고, 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흔히 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국에 국물이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환이 하나 있는데, 바로 위하수증입니다. 그건 외국엔 없어요. 위하수증이 왜 생기겠어요? 국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위가 축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을 드시더라도 되도록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액이 희석이 된다고 그랬죠. 물이 들어가면. 국이 많이 들어가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되죠.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게 과연 과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유산균에 대해서 지금 선전 많이 듣고 있죠.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야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 몸 세포가 전체가 30조,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 수가 30조라고 하면 미생물 수가 30조.